안녕하세요. 코트라 프랑크푸르트 IP데스크를 담당하고 있는 이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독일 IGTH 로펌에 근무하고 있는 김재욱 변리사입니다. 저희 코트라 IP데스크에서는 국내 기업분들의 유럽 지재권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재욱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프랑크푸르트 IP데스크 유튜브 촬영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변리사님과 함께 저희 유튜브 영상자료 첫 번째 주제로 유럽 상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EU가 단일국이 아니어서 상표 출원 및 등록에 있어 타 국가와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는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주제로 유럽 상표에 대해서 우리 기업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을 이번 시간에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지식재산권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상표의 출원과 등록이라는 용어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단어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종종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등록하고 출원은 엄연히 다른 단계입니다. 상표청에서 단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출원, 심사, 등록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출원은 우선 출원 서류를 상표청에 제출하고 상표청에서 접수 확인을 받는 단계까지를 출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수된 서류를 상표청에서 심사를 거쳐서 등록 결정이 된 단계를 등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상표 출원했다 하면은 그냥 서류만 제출하신 거고요. 나는 상표 등록했다 하면은 그 모든 절차가 끝나서 상표권이 발생한 다음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다른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고서 원하는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게 출원이고 합격을 해서 합격증을 받으면 그게 등록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해당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기업들이 궁금해할 유럽 상표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겠는데요. 아무래도 첫째로 유럽 상표의 출원 방법인데요. 어떠한 방법들이 있고 또 출원 국가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럽 상표 또는 그 해당 국가의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루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출원이라고 하는데요.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출원이 있습니다. 그거의 장점은 다국가 1출원 제도라고도 하는데 장점은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한 것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선 등록받거나 출원하신 상표가 있으면은 이를 기초로 국제 상표를 출원하시고 이때 유럽 연합이나 아니면은 원하시는 유럽 개별 국가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별국에 따로따로 이제 출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방법도 많이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각 나라마다 출원 절차가 다 상이하고 또 각 나라마다 대리인을 선임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번거롭고 또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루트는 대부분 선택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지식재산청에 직접 출원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다국가 1출원 1등록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개의 출원으로 27개국 유럽연합 회원국의 출원 및 등록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드리드 제도에서는 지정국에서 추가 실체 심사가 이루어지지만 유럽 지식재산청에 직접 이제 출원을 하시게 되면은 출원 심사 및 등록까지 일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유럽 지식재산청에 출원하실 때는 대리인을 선임하신 후에 출원하셔야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크게 마드리드 국제 출원과 그리고 EU 27개국의 개별 출원 그리고 유럽 지식재산청을 통한 27개국 동시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독일에서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세 가지 루트가 있는데 그것 똑같이 독일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 제도를 이용해서 독일 상표권을 얻으실 수도 있고요. 이때 출원하실 때 독일을 개별 국가로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유럽 연합을 지정하셔도 독일이 유럽연합 회원국이기 때문에 똑같이 상표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상표청에 직접 출원하셔서 상표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 지식재산청에 출원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유럽 상표를 얻으면은 자동으로 독일 상표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럽 상표를 통한 독일 상표권 취득 방법이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아무래도 제일 궁금해 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요. 유럽 상표 출원 비용 및 등록 비용, 연차료 등과 관련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출원하시기 전에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유럽 연합 상표가 그러니까 출원 1출원이기 때문에 한 국가의 출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비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내드리기 앞서 유럽에 출원하시는 상표는 일반 상표입니다. 일반 상표 외에도 그 단체 상표나 증명 상표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도 같은 유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일반 상표에 대해서 좀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전자 출원으로 이제 하시게 되면은 관람료가 850유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놀라시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비쌀까? 하지만은 출원은 한 개 출원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27개국에 동시에 하는 출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850 나누기 27 하시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고요. 추가로 발생하는 거는 이때 상품류, 지정 상품에 대한 상품류에 따라서 가산료가 발생합니다. 기본 요금 850유로에는 그 상품류 지정이 한 개만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상품류를 지정하실 때는 추가로 50유로, 세 번째 상품류 이상일 때는 상품류마다 150유로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27개국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건 옵션이지만 서치 리포트 신청, 그러니까 조사, 선행 상표 조사를 출원 시에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각 국가마다 72유로 관람료를 내시면 됩니다. 이제 곱하기 27 하면은 거의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렇게 권고 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상표청에서 조사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유사성에 대해서는 그 분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그 검색 결과에 대한 그 분석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권장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 제도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지정 상품 개수가 일정한 개수를 초과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가산료가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지정 상품 개수에 대한 그런 추가 수수료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류에 대한 추가 수수료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일의 지정 상품을 10개를 지정을 하시든 20개를 하시든 30개를 하시든 그 비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유럽 상표 출원 시 비용은 리스트 분류 선택에 따른 관람료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한국과 비교해서는 상품 품목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럼 우리 기업들이 유럽 상표 출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좀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사항들을 우리 기업들이 좀 유의를 해서 상표 출원을 해야 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유럽 상표법상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제 표장은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문자, 숫자 이런 거 외에도 벨소리, 이것도 음표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동작, 냄새 상표도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일하면서 이제 냄새 상표는 여태까지 본 적은 없는데요. 이론상 가능은 합니다. 한글로 된 그 상표를 유럽에 출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제 한글로 된 상표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문자 상표이지만은 유럽에 출원하실 때는 이게 도형 상표로 분류가 됩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에 보면은 국문과 영문으로 돼 있는 상표가 있는데요. 즉, 첫 줄에는 영문으로 돼 있고 밑에 줄에는 국문으로 된 이거를 하나의 상표로 이렇게 병기 상표로 출원 등록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이 상표를 기초로 유럽에 출원을 하시게 되면은 그 표기된 국문하고 영문 그 표기된 그 2단 상표를 그대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표 사용할 때 보통은 한 언어만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유럽에서도 그 불사용 취소 제도가 있기 때문에 등록된 상표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무조건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국문하고 영문하고 2단으로 돼 있으면은 항상 뭐 제품의 포장에 한글로도 표기가 돼야 되고 영문으로도 표기가 돼야 되는 이런 좀 번거로움이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외 출원을 고려하신다면은 한국에서 출원하실 때 2단 병기 상표는 되도록이면은 안 하시는 길을 권장드립니다. 해외 출원을 고려하신다면은 이런 국문, 영문, 병기 상표는 해외 출원 기초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만약에 상표를 출원한 경험이 있으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상품 명칭을 선택하실 때 지정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상표는 등록 거절됩니다. 만약에 의류 쪽으로 상표를 출원하신다고 하실 때 티셔츠라는 상표는 등록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영문, 국문이나 영문만 가지고 그 의미를 고려하셔서 상품 명칭을 선택하시는데요. 유럽은 27개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7개국어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영어 외에도 불어, 스페인어, 독어가 유럽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외국어로 이렇게 상표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게 혹시 불어나 스페인어, 독일어에서 지정 상품의 성질을 설명하는 거는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상표를 출원하시기 전에 유사상표 검색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한 국가에 이제 출원하실 때는 그 국가에 대한 선행상표 검색만 진행을 하시면 되지만은 유럽 상표를 출원하시게 되면은 유사상표 검색을 진행하시기도 하는데요. 유럽연합 회원국이 총 27개국이어서 이 모든 국가의 상표가 검색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비용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유사상표 검색 비용의 27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유사상표 검색을 진행하신다면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리해 보자면 한글로 된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된 상표, 이 해당 상표를 출원했을 때 유럽에 등록이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애시당초 그냥 영어 상표로 출원을 하셔서 해외에도 출원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정 상품과 관련한 일반 명사, 보통 명칭의 상표는 출원 및 등록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표 출원 시 유사 상표를 검색을 하시길 권장을 드리긴 하지만 해당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표 출원하시는 분들께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시거나 하실 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상표 출원 후에 우리 기업분들이 이의제기 기간이라는 단어들을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이의제기 기간이 무엇인지 변리사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유럽 상표 제도에도 한국하고 유사한 이의제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원 공고가 되면은 선 등록 아니면 선 출원자가 그 공고된 유럽 상표를 보고 본인의 상표와 비슷하다 생각하면은 이거는 등록이 되면 안 된다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럽 지식재산청에서 그 상표 등록은 무심사 제도이기 때문에 실체적 심사를 공고를 하면서 공중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 넘기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출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럽 상표 선 출원 등록자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국가의 상표 출원인 아니면 등록자가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유럽연합국에서 영국이 탈퇴를 하였기 때문에 브렉시트로 인한 유럽 상표의 변동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유럽 상표 제도가 유럽연합 회원국에만 유효한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유럽 상표가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에서 이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지금 영국이 이제 탈퇴를 한 상태이지만은 올 12월 31일까지는 유예 기간을 두고 있고 유럽 상표가 올해까지는 아직 효력이 있습니다. 영국에. 브렉시트 협정안에 보면은 이런 지재권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는데요. 올 12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상표는 내년 1월 1일, 그러니까 유예기간 만료 후에 자동으로 영국 상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유럽 상표권을 가지고 계시면은 내년에는 자동으로 유럽 상표권 플러스 영국 상표권 이렇게 두 개의 상표권을 가지게 되십니다. 이 등록된 상표에 대한 자동 전환은 정말 말 그대로 자동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등록권자한테 따로 통지가 오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까지는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영국 상표권, 그러니까 새로 발생한 영국 상표권에 대한 등록증도 새로 이렇게 발행하지 않는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갱신기간이 됐을 때 우선 유럽 상표도 갱신을 하셔야 되고 영국 상표도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영국 상표에 대한 갱신료가 추가적으로 이제 발생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 12월 31일까지 등록이 되지 않은 계류 중인 이 출원들은 내년 9월 말까지 이 영국 상표 출원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옵션입니다. 자동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출원인이 생각했을 때 영국 상표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변환 신청을 하시면은 영국 상표로 상표 출원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전환이 돼서 두 개의 출원 절차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브렉시트가 아무튼 지금 현재 이루어진 상황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환기의 개념인데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해당 상표가 등록이 될 수 있고요. 해당 상표가 등록이 되면 내년에는 영국 상표로 또한 전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원이 된 상태지만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올해가 넘어가게 되면 내년에 다시 영국으로도 출원을 해야 된다는 그 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인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욱 변리사님 모시고 유럽 상표 출원 및 등록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시간이 짧다 보니 관련된 내용을 모두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궁금하신 사항들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여 다음 영상 제작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재욱 변리사님 모시고 마찬가지로 유럽 공동체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쪼록 수고해주신 김재욱 변리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저희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